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황혼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김태호 73회장이 중후한 목소리로 연설을 마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음발을 깔끔하게 넘긴 그는 마치 성공한 노년의 표상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이해자 육슈레스키고가 서 있었다.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드레스 자락을 쥔 손에는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꽁꽁 숨겨두셨는지 알겠네요. 두 분 정말 천생연분이십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어지는 찬사들. 혜자는 훈련된 인형처럼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태호는 혜자의 허리에 손을 감으며 사람 좋은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혜자는 알고 있었다. 그 손길이 애정이 아니라 소유물을 확인하는 짐승의 발톱과 같다는 것을.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두꺼운 차문이 닫히며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자 태호의 얼굴에서 인자한 회장님의 가면이 벗겨졌다. 박기사 출발해. 운전석에 앉은 박상철 60대 중반 기사가 룸미러로 짧게 눈인사를 하고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혜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아침부터 미용실에 끌려갔다가 채 3시간 넘게 이어진 행사 내내 꼿꼿이 서 있어야 했다. 그때 허벅지 위로 태호의 거친 손이 훅 들어왔다. 혜자야. 조금 전 연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끈적하고 탁한 목소리였다. 혜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여보, 저 오늘 좀 피곤해요. 힐을 너무 오래 신었더니. 피곤해. 내 체면 세워준다고 그깟 힐 좀 신은 게. 태호의 손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다. 혜자가 다급하게 그의 손목을 잡았다. 앞에는 박기사가 있었다. 칸막이가 쳐져 있다 해도 소리는 들릴 수 있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박기사가 있잖아요. 박기사,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차고 내 사람이고 내 아내인데. 태호는 코웃음을 치더니 앞좌석을 향해 버튼을 눌러 인터폰을 켰다. 박기사. 네, 회장님. 강변 쪽으로 빠져 좀 잠깐 쉬었다 왔다 가지. 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 시작이었다. 집까지는 불과 20분 거리였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이 분명했다. 회장님,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냥 댁으로? 잔말 말고 세워. 태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리무진은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한강 둔치 주차장, 그 중에서도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가 멈추자 박 기사는 익숙한 듯 시동을 끄지 않으던 채 차 문을 열고 나갔다. 11월에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밖으로 박 기사는 외투깃을 쓰며 멀찍이 걸어갔다. 담배를 꺼내 무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자, 이제 방해꾼도 없군. 태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혜자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차 안에서 60대 여성이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여보, 제발.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너한테 드리는 돈이 얼마인데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 네가 이러고도 아내야. 태호는 혜자의 거절을 마치 반란이라도 되는 양 받아들였다. 그는 혜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가죽 시트에 처박았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냄새와 태호의 입에서 나는 꼬냑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만들어냈다. 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사랑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배설이었다. 그는 혜자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비싼 옷을 입은 살아있는 인형을 정복하는 정복감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밖에서 떨고 있을 박 기사를 생각하니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눈꼬리를 타고 흐른 눈물이 귀로 들어갔지만 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이게 내가 선택한 노후인가? 화려한 재혼 안락한 산품이 있는 노년.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껍데기 속에서 혜자는 철저히 썩어가고 있었다. 30분 후 박 기사가 다시 차에 탔을 때 혜자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 안에는 비릿한 밤꽃 냄새와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 기사는 백미러로 혜자를 훔쳐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역시 침묵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성북동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태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밥상 차려놔 운동했더니 출출하네. 그가 던진 말은 그게 전부였다. 혜자는 비틀거리며 2층 욕실로 들어갔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욕실 금도금된 수전. 그녀는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에 들어가는 대신 샤워기 아래 섰다. 뜨거운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다. 혜자는 샤워 타월에 비누를 잔뜩 묻혀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박박, 더 세게.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쓰라릴 때까지 문질렀다. 태호의 손길이 닿았던 허벅지, 가슴, 어깨. 아무리 씻어내도 그 끈적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6~4세의 나이 축 늘어진 피부 위로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다. 으흐흐. 물소리에 섞여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김이 자욱한 욕실 안에서 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밖에서는 밥 다 됐어 라고 소리치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자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다. 김서린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던 슬픔에서 서늘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오전 6시. 성북동 저택의 주방에는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탁탁탁탁. 혜자는 능숙한 솜씨로 물을 썰어 넣고 황태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어제 그 난리를 치고도 숙면을 취한 태호와 달리 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퉁퉁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그녀는 회장 사모님이 아닌 입주 가사 도우미처럼 아침상을 준비했다. 가사 도우미가 따로 있었지만 태호는 굳이 혜자가 직접 끓인 국만을 고집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해장이 되지 정성이.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족쇄인지 그는 알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 냄비 위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혜자의 속은 울렁거리기만 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태호가 혜자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으악, 혜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태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혜자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네. 국 냄새 말고 당신 살냄새. 태호의 손이 앞치마 끈을 풀려 했다. 혜자는 필사적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으며 몸을 비틀었다. 여보 위험해요. 국 끓고 있잖아요. 위험하긴 스릴 있고 좋은데. 제발요. 아침 식사 시간 늦으면 회의 늦으시잖아요. 회의라는 단어에 태호가 치타고 혀를 차며 떨어져 나갔다. 비싸게 굴기는 밤에 안 해줬으면 아침 서비스라도 좋아야 할 거 아니야. 그는 혜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는 식탁으로 향했다. 마치 기르는 강아지를 훈육하듯 무례하고 가벼운 손길이었다.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껐다. 아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이 이 집에서의 일상이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기분. 밥을 하다가도 청소하다가도 언제 덮쳐질지 모른다는 공포. 태호가 출근한 후 저택은 적막에 잠겼다. 하지만 혜자에게 자유는 없었다. 사모님 어디 가십니까?
정원에 잠시 나가려는데 보안 요원이 인터폰으로 물었다. 답답해서 산책 좀 하려고요. 회장님 지시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박 기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박 기사 지금 세차 중이라 30분 정도 걸립니다. 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오후 2시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열렸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거실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태호의 딸 김수진 45이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수진은 소파에 앉아있는 혜자를 훑어보았다.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라리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셨어요, 수진 씨. 네, 아버지가 반찬 좀 챙겨가라고 하셔서요. 김치 담그셨다면서요? 수진은 혜자가 내온 차를 마시지도 않고 탁자에 내려놓았다. 준비해놨어요.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새어머니, 수진이 혜자를 불렀다. 호칭은 새어머니였지만 억양은 아줌마보다 못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하긴 우리 아버지가 좀 건강하시죠. 수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태호의 비정상적인 선교글, 그리고 혜자가 그 욕망을 받아주는 대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모르시긴요. 그냥 좀 신기해서요. 전 엄마도 그렇게 가셨는데 혜자 씨는 꽤 오래 버티시네. 돈의 힘인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충고 하나 할게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지는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니까. 다 달아면 갈아 끼우시겠죠. 수지는 준비된 반찬통을 낚아채듯 들고 일어섰다. 갈게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오신다네요. 체력 보충 해드리셔야겠어요. 수진이 나가고 난 뒤 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전 엄마도 그렇게 가셨는데. 저녁 7시 공포의 시간이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이첩 반상이 차려졌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태호가 좋아하는 장어구이까지. 태호는 젓가락으로 장어 꼬리를 집어들며 음흉하게 웃었다. 오늘 수진이 왔다 갔다며 그년이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던가. 별말 안 했어요? 그래, 밥 먹고 씻고 안방으로 와. 오늘은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으니까. 혜자의 손이 멈칫했다. 특별한 것. 그 단어가 주는 불길함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여보, 저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서. 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대한 불쌍해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태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챙그랑 태호가 들고 있던 밥그릇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하얀 쌀밥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녹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몸이 안 좋아 맨날 아파 맨날 피곤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파.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내가 너한테 생활비를 안 줘. 옷을 안 사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줬더니 뭐 몸이 안 좋아? 그게 아니라 닥쳐 이 늙은 여자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너를 왜 이 집에 들였는데 밥이나 축내라고 데려온 줄 알아. 너는 내 아내야.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면 당장 나가. 그는 혜자를 향해 삿대질했다. 침이 튀었다. 그의 눈에는 혜자에 대한 애정은커녕 고장난 가전제품을 보는 듯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혜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으스러지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대들면 쫓겨난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그 비참한 현실인식이 혜자의 발목을 잡았다. 치워! 밥맛 떨어지게. 태호는 씩씩거하며 식당을 나갔다. 혜자는 깨진 그릇 조각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 쌀밥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휴지로 바닥을 닦았다. 사모님이라는 이름의 하녀. 그것이 그녀의 진짜 신분이었다. 밤 11시. 혜자는 거실에 불을 끄고 2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태호는 저녁 식사 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 싶어 안도하던 찰나였다. 서재 문틈 사이로 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기괴한 소리가 들렸다. 오빠, 앙? 더 세게. 좋아, 좋아. 적나라한 신음소리. 여자의 목소리는 혜자의 것이 아니었다. 태호의 거친 숨소리와 영상 속 여자의 교성이 뒤섞여 복도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호는 서재에서 혼자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었다. 혜자 이 쓸모없는 젊은 년들이 최고야. 문 너머로 들리는 태호의 혼잣말. 혜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짐승이었다. 혜자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배설할 구멍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 대상이 아내이든 영상 속 여자이든 상관없었다. 혜자는 도망치듯 침실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 달아르면 갈아 끼우시겠죠.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전처처럼 미쳐서 죽거나. 침대에 웅크린 혜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공포는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내일 박 기사를 만나야 했다. 차 세워.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벤츠 S클래스가 덜컹거리며 갓길 비상 주차구역으로 들어섰다. 태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회장님 여기서요. 2시 미팅까지 시간이 빠듯합니다만 잔말 말고 스라면 세워. 박 기사 넌 내려서 타이어 상태나 확인해. 박상철 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보았다. 혜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상철은 입술을 깨물며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자 차가운 강바람이 훅 끼쳐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진 가드레일 쪽으로 걸어갔다. 차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막만이 남았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어요. 썬팅이 짙어서 안 보여. 그리고 남들이 보면 뭐 어때 부부가 사랑하겠다는데. 태호는 혜자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거칠게 그녀의 블라우스를 잡아당겼다. 아, 아파요. 조용히 해 분위기 깨지게. 짝 날카로운 파여름이 차 안을 울렸다. 태호가 손등으로 혜자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다. 고개가 획 돌아간 혜자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볼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폭력.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었다. 지배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경고였다. 태호는 저항을 멈춘 혜자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얌전히 있어. 혜자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짐승의 먹이가 된 것만 같았다. 수치심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이 지옥 같은 순간이 끝나기만을 빌었다. 20분 뒤, 태호는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문을 열었다. 박 기사 가자. 늦겠다. 태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쾌한 표정으로 다시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혜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창가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미팅 장소인 골프장에 도착하자 태호가 내렸다. 혜자야, 넌 차에서 기다려. 끝나고 저녁 먹고 들어갈 거니까. 태호가 멀어지자 차 안에는 다시 혜자와 박 기사 2사람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혜자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상철은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는 백미러로 혜자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3년 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떨고 있던 한 여자가 떠올랐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티슈 상자를 뒷좌석으로 넘겼다. 사모님, 눈물 닦으십시오. 혜자가 놀란 눈으로 상철을 보았다. 그동안 그림자처럼 말이 없던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힘드시죠? 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한마디에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질 것 같았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남편이 원하면 받아주는 게 아내의 도리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다들 이렇게 사나요? 혜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비통해 보였다. 아닙니다. 사모님이 정상이십니다. 회장님이 병기신 겁니다. 병이라니요. 전치엔 사모님, 민자 사모님 기억하십니까? 혜자는 숨을 멈췄다. 3년 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던 전처. 태호는 그녀가 마음이 약해서 죽었다고만 했었다. 민자 사모님도 지금 혜자 사모님과 똑같으셨습니다. 아니, 더 심했죠. 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회장님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 안 엘리베이터, 심지어 회사 집무실에서도 거부하면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셨죠. 민자 사모님은 명문가 출신이라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는데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우울증이라는 게, 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2차 뒷좌석에서 사모님처럼 우시던 날이 많았습니다. 상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박 기사 나는 내 몸이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씻어도 씻어도 더러워 라고요. 혜자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쓰레기통. 태호의 욕망을 받아내는 배설구. 그날 밤 사모님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유서 한 장 없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영혼을 죽인 겁니다. 혜자는 입을 막았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가죽 시트 위에 죽은 전처의 원혼이 서려 있는 것만 같았다. 박 기사님, 저는 어떡하죠? 혜자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상철이 몸을 돌려 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사모님, 도망치세요. 이대로 있으면 사모님도 죽습니다. 회장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골프 라운딩을 마친 태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캐디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방금 전 차 안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유린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회장님 오십니다. 눈물 닦으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상철은 황급히 정자세로 돌아앉았다. 혜자는 급히 파우더를 꺼내 붉어진 뺨과 눈가를 덮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죽은 민자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죽는다.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는다. 태호가 차문을 열고 들어왔다. 땀 냄새와 남자 스킨 냄새가 훅 끼쳤다. 날씨 좋네. 혜자야 기다리느라 지루했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장어, 어때? 힘 좀 써야 해야지. 태호가 혜자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며 낄낄거렸다. 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태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상철의 경고가 뇌리에 박혔다. 도망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렇다면 싸워야 했다. 살기 위해서. 혜자의 눈빛이 두려움에서 생존 본능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죽지 않아. 당신처럼 죽어주지 않아.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 속 박 기사의 눈과 혜자의 눈이 짧게 마주쳤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무언의 동맹이었다. 사흘 뒤. 혜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청의 눈금은 38.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 몸살이 온 것이다. 식은땀이 시트를 적셨지만 태호에게 아내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일어나.
오늘 저녁에 건설협회 회장단 부부 동반 모임 있어. 태호가 침대맡에 서서 혜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고장난 물건을 보는 짜증 섞인 눈빛이었다. 여보? 열이 39도 가까이 돼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오늘은 혼자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혼자 남들 다 부부 동반인데 나만 호라비처럼 가라고 내 체면 깎아먹으려고 작정했어. 태호가 이불을 확 걷어버렸다. 찬 공기가 훅 끼치자 혜자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화장 진하게 하면 아픈 거 티 안 나. 약 먹고 오고지 정신 차려? 당신이 가서 웃음 좀 팔고 내조를 해야 내가 기가 살 거 아니야. 웃음 좀 팔고. 혜자는 그 말이 마치 몸 좀 팔고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다. 결국 혜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화장대 앞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 위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핏기 없는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칠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하게 꾸민 병자가 앉아 있었다. 모임 장소로 가는 차 안. 혜자는 멀미가 나는지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았다. 태호는 옆에서 오늘 만날 사람들의 명단을 훑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박 기사 저 앞에 꽃집 잠깐 세워. 태호가 명령했다. 꽃집이요. 빈손으로 가기 못하니까. 사모들 나눠줄 꽃다발 좀 사야겠어. 내가 직접 골라야 생색이 나니까 차 대고 있어. 태호는 차에서 내려 꽃집으로 들어갔다. 박 기사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차에서 내렸다. 다시 혼자가 된 혜자. 긴장이 풀리자 손에 힘이 빠졌다. 쥐고 있던 립스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투둑. 립스틱은 태호가 앉아있던 좌석 아래 깊숙한 곳으로 굴러 들어갔다. 아. 혜자는 힘겹게 허리를 숙였다. 열 때문에 머리가 핑 돌았지만 태호가 오기 전에 주어야 했다. 바닥 매트 위를 더듬거렸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좌석 밑으로 고개를 더 숙여 손을 깊이 찔러 넣었다. 그때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과 낯선 물체의 감촉이 닿았다. 립스틱과 함께 딸려 나온 것은 립스틱만이 아니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나온 것은 반쯤 빈 알약 포장지와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머리핀이었다. 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먼저 알약 포장지를 확인했다. 뒷면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 실데나필 백리기오림,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였다. 그것도 최고 용량. 태호는 항상 자신을 타고난 정력가라고 자랑해왔다. 이 나이에 하루 3번 가능한 남자는 나밖에 없다며 혜자를 압박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약물의 힘을 빌려 혜자를 유린해왔던 것이다. 사랑도 전결도 아닌 그저 약 기운에 의한 기계적인 피스톤 운동일 뿐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혜자는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싸구려 큐빅이 박힌 20대나 30대 초반 여성들이나 할 법한 유치한 디자인의 핀이었다. 혜자는 평생 짧은 단발머리를 고수해왔기에 핀을 쓸 일이 없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순간 3장면의 퍼즐이 맞춰졌다. 태호가 차에서 내던 낯선 향수 냄새, 박 기사가 말했던 쓰레기통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진이의 비웃음, 아버지가 참 건강하시죠. 이 차는 태호의 이동식 성매매 업소였다. 그는 이 뒷좌석에서 젊은 여자들을 태우고 약을 먹고 그 짓을 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약 기운으로 혜자를 안았다. 우엑,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이 더러운 공간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이 끔찍했다. 혜자는 황급히 알약 껍질과 머리핀을 핸드백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증거였다. 이것은 태호의 가면을 벗길 결정적인 칼자루였다. 그때 차 문이 벌컥 열렸다. 차 장미꽃이 아주 싱싱하더군. 태호가 붉은 장미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띈 미소와 붉은 장미가 혜자의 눈에는 핏빛처럼 보였다. 차 안에 들어오자마자 태호가 코를 킁킁거렸다. 무슨 냄새야, 당신 토했어. 혜자는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다.
태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죄송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씨, 재수없게 차 안에 냄새 배면 어떡할 거야. 태호는 혜자의 상태를 걱정하는 대신 가죽 시트에 냄새가 벨까봐 창문을 거칠게 내렸다. 창문 열고 머리 내밀고 있어. 도착할 때까지 토하지 마.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했지. 찬바람이 사정없이 들이닥쳐 식은땀 난 혜자의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혜자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차가운 알약 껍질이 그녀의 손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운전석으로 돌아온 박 기사를 보았다. 박 기사의 눈이 찾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듯 했다. 혜자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더 이상 그녀는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태호가 준 장미가시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맺혔지만 혜자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쥐어졌다. 이 무기로 저 오만하고 추악한 늙은이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리라. 차는 화려한 연회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지만 혜자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저녁이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태호가 그토록 좋아하는 얼큰한 조기 매운탕이 차려져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성한 저녁상이었지만 혜자의 옷차림은 달랐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대신 짐을 쌀 때나 입는 정갈한 회색 코트를 입고 목에는 스카프까지 메고 있었다. 식탁 아래에는 미리 싸둔 이민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웬 코트야? 퇴근하고 들어온 태호가 넥타이를 풀며 의아한 듯 물었다. 날씨가 좀 쌀쌀해서요. 혜자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식탁 상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냄새 좋네. 그래, 여자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하지. 태호는 조기 매운탕 국물을 크게 한술 떠서 후루룩 마셨다. 시원하다. 이거 먹고 힘 좀 써야겠는데 요즘 당신이 좀 빳빳하게 굴어서 내가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그는 낄낄거리며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랐다. 입가에 묻은 국물이 번들거렸다. 혜자는 그 모습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숟가락도 들지 않는 채 왜 안 먹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회장님. 혜자가 처음으로 여보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왜 그래 정없게. 국물 입에 맞으세요. 아주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다행이네요. 마지막 식사가 입에 맞으셔서. 마지막. 태호가 숟가락을 멈췄다. 혜자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꺼냈다. 그리고 태호의 국그릇 위로 손을 펼쳤다. 툭툭. 국그릇 안으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하나는 다 쓴 비아그라 약 껍질. 다른 하나는 싸구려 큐빅 머리핀. 붉은 매운탕 국물 위로 둥둥 뜬 약 껍질과 머리핀이 기괴하게 어우러졌다. 태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게 뭐야? 회장님 보약이잖아요. 혜자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그리고 그건 회장님 차 뒷좌석에서 뒹굴던 어느 젊은 아가씨 물건이고요. 너 지금?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불그락해졌다. 당황스러움이 분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흰 식탁볼을 더럽혔다. 이 미친 여편네가 어디서 쓰레기를 밥상에 올려 네가 돌았어. 쓰레기. 혜자가 코웃음을 쳤다. 쓰레기는 당신이지. 70 먹은 노인이 약 없이는 구실도 못하면서 온갖 고고한 척, 남자다운 척.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아. 뭐라 역겨워? 태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자존심, 특히 남성성에 대한 모독은 그가 가장 참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내가 너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배가 불렀구나. 태호가 손을 치켜들었다.
혜자의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이었다. 착! 혜자의 손에 들려있던 레드와인 잔이 허공을 갈랐다. 검붉은 액체가 태호의 얼굴 정면을 강타했다. 하얀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다. 와인방울이 그의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태호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야, 이 미친년아. 태호가 고함을 질렀지만 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나 미쳤어. 당신 같은 변태에 영감비위 맞추다가 미쳐버렸어. 혜자는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밥상 내줘 그따위 거나 실컷 처먹어. 그녀는 온몸에 힘을 다해 식탁을 옆으로 확 밀어버렸다. 우당탕탕 쨍그랑 시오 미첩 반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값비싼 도자기 그릇들이 박살나고 갈비찜과 잡채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호가 아끼던 조기 매운탕 냄비가 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태호의 발등을 덮쳤다. 악 뜨거워. 태호가 펄쩍 뛰며 뒤로 물러나다 잡채를 밟고 엉덩방가를 찧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들 사이에 주저앉은 꼴이 가관이었다. 회장님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바닥을 기는 초라한 노인만 남았다. 혜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가를 날렸다. 민자 형님은 죽어서 나갔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살아서 내 발로 걸어 나갈 거야. 혜자는 식탁 아래 숨겨둔 이민 가방을 꺼내 들었다. 거기 앉서 너 지금 나가면 땡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위자료 어림도 없어 널 알거지로 만들어버릴 거야. 태호가 바닥을 기며 악을 썼다. 하지만 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돈 그 더러운 돈 약 사먹는 데나 쓰세요. 난 내 인생 찾으러 갈 테니까. 혜자는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저택 밖은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지만 혜자에게는 그 공기마저 달콤했다. 대문 앞에는 미리 연락해둔 콜택시가 아닌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박상철 기사였다. 그는 이미 해고를 각오한 듯 사복 차림으로 차 밖에 서 있었다. 사모님, 상철이 혜자의 가방을 받아 들었다. 박 기사님,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집 차가 아니라 제 개인 차입니다. 혜자는 잠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2층 서재에 불이 켜져 있고 창문 너머로 태호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채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성북동 저택을 보며 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 얹혀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 좋아요. 이 지옥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주세요. 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혜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가정법원 조정실.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혜자와 태호가 마주 앉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위세등등하던 태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누척해져 있었다. 이혼해준다니까. 대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당신이 제 발로 나갔잖아. 가출이야, 가출. 태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이밀며 거들었다. 이혜자 씨 유책 사유는 가출하신 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회장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명예. 혜자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거기엔 회장님이 저한테 퍼부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 그리고 약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헛소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혜자는 변호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그날 차 안에서 주운 약 껍질과 머리핀 사진도 있고요. 날짜 시간 박 기사님 증언까지 확보해뒀습니다.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걸 언론에 뿌릴까요? 건실한 기업가 김태호 회장 알고 보니 약물 중독의 변태 선격자. 주주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 협박하는 거야? 태호가 덜덜 떨며 소리쳤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합의 이혼 도장 찍으세요. 그리고 재산 분할 정당하게 2년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얹어서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잃을 게 없는 늙은 여자라 이 녹음 파일 들고 방송국으로 갈 겁니다. 태호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평생을 체면으로 살아온 그에게 사회적 매장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게다가 회사 임원들이 알게 된다면 회장직에서도 쫓겨날 판이었다. 아,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냐. 저거 당장 치워. 태호는 변호사에게 소리쳤다. 뭐해? 빨리 서류 다시 작성해서 가져와. 이 여자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란 말이야. 혜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30년 넘게 사업판에서 잔뼈가 굵었다던 회장님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벌벌 떠는 꼴이라니. 그것은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연민에 가까웠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법원 앞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혜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1년 후 성북동 저택의 안방은 요양병원의 1인실처럼 변해 있었다. 침대에 누운 태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1년 사이 그는 급격히 늙어버렸다. 과도한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뇌졸중이 찾아왔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침만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가 자랑하던 남성성은 이제 기저귀 속에 갇혀 있었다. 하루 3번씩 짐승처럼 탐하던 욕망의 대가는 스스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비참한 말로였다. 방문이 열리고 딸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우 냄새. 간병인 아줌마는 기저귀 안 갈고 뭐 하는 거야.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침대 옆에 놓인 재산양도 서류를 확인했다. 아버지, 이거 도장 빨리 찍어주셔야 요양병원 VIP실로 옮겨드린다니까요.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계실 거예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가족사랑 그런 건 없었다. 자신이 돈으로 사람을 지배해왔듯 이제 힘을 잃은 그는 딸에게조차 돈주머니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문득 1년 전 혜자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다. 여보, 국물 입에 맞으세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 그때 그 밥상을 엎지 말았어야 했다. 그 여자를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다. 태호는 뭉개지는 발음으로 허공에 대고 웅걸거렸다. 해? 자, 야.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방 안에는 수진의 하이힐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소박한 보험 대리점. 전화벨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가득했다. 네,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실버 보험 상품이 보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해 드릴게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혜자가 밝은 목소리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혜자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이혜자 팀장님, 오늘 실적도 1등이시네요. 젊은 직원이 엄지를 치켜쓰며 지나갔다. 혜자는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넘겼다. 에이, 그냥 열심히 들어주는 거죠.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불안하고 외롭고.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이혜자 팀장으로 살고 있었다.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다녔다. 태호의 그늘 아래서 시들어가던 꽃이 늦은 봄을 맞아 만개한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박상철 전 기사였다. 그는 이제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김밥 2줄이 들려 있었다. 사모님, 아니 혜자씨, 식사하셨습니까? 어머, 상철씨 오셨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다. 연인이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남은 전우 같은 깊은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오늘 병원 쪽에 있는 동료한테 들었습니다. 김 회장 상태가 많이 안 좋답니다. 딸이 요양병원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상철의 말에 혜자는 잠시 씹던 김밥을 멈췄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저 먹먹했다. 그렇군요. 인과응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던 양반이 결국 돈 때문에 버림받는군요. 혜자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상철 씨, 저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고 밥 먹다가 체할 일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상철이 혜자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혜자 씨의 봄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혜자도 마주 보고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주름이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다. 65세. 인생의 황홍이라고들 하지만 혜자에게는 지금이 가장 찬란한 아침이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벚꽃 잎을 툭툭 털어냈다. 자,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까요? 제 인생 상담하러 오는 손님들이 기다리거든요. 혜자는 씩씩하게 앞장서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주인공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진짜 봄이었다.